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팀 자바스크립트 팀의 발표자 김용주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 지금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응원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5달 동안 달려온 마지막 종착점이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 마지막 발표인 만큼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은 자바스크립트라는 팀이고요. 이거는 이제 찬님께서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프론트의 자바스크립트랑 그다음에 저희 백엔드의 자바라는 언어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룬다라는 되게 뜻깊은 이름입니다. 원래 후보로 뭐 앞구르기, 뒷구르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네, 비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뭐냐면은 픽플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픽플은 Pick Your Player 해가지고 당신의 플레이어를 선택하세요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포츠 중에서도 농구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할 때 당신의 게스트 혹은 플레이어를 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 팀 소개랑 기획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연 영상 먼저 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론트랑 백엔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팀 설명인데 프론트엔드는 이제 민재님이 팀장으로 수고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원진님, 찬님, 진웅님 각각 이렇게 미모티콘을 좀 활짝 웃고 있는데요. 그리고 백엔드에는 이제 제가 팀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재훈이랑 창현이랑 현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타일러 팀 전지훈련 다녀온 팀이라서 좀 돈독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스프린트는 1차에서 6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1차 전에도 0차가 있었어요. 근데 0차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진행된 게 아니라 기획이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이 좀 진행된 거라 제외했고 그래서 1차하고 2차 스프린트 때까지 MVP, CRUD 위주로 좀 만들고 데모데이를 이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차부터 5차까지는 이제 부가 기능 뭐 채팅이나 알림, 랭킹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테스트 진행하고 문서화 진행하고 발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저희도 조금 팀 문화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스프린트가 일주일 단위였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월요일마다 스프린트 플래닝을 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진행할 백로그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스프린트 회고로 KPT 회고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번 주 동안 뭘 잘했는지 뭐가 좀 아쉬웠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걸 좀 개선을 해볼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 주말 동안에는 내가 한 주 스프린트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팀 문화인데요. 사실은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4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비동기 소통 아마 다들 많이 강조하시는 걸 텐데 저희도 좀 이거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공통사항 변경 내역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소통의 가장 본질은 사실 그냥 단순히 문서화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까지도 비동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직 못 봤어요,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ERD를 변경하거나 이런 공통사항을 변경을 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아직 못 봤어요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면 여기에다 옮겨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서로서 소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테스팅 페이지 통해 가지고 저희는 뭐 보고자가 발견한 버그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걸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2달 동안 문서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팀원이랑 팀명에 대해서 소개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팀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다음으로는 프로젝트가 어떤 기획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농구 게스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10년 넘게 즐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게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인 농구단에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농구 인원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프거나 아니면 뭐 오늘 저 일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2명이 안 나오면 사실 8명이서 게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부의 인원을 2명에서 용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도메인 용어로 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는 화면 자체가 다음 카페 동아리 농구방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게스트를 모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 다음 카페 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디에서 모십니다, 어디에서 모십니다 되게 가독성이 떨어지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내가 나중에 개발을 좀 배우게 된다면 이걸 중개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해서 팀원들이 다 잘 수용을 해주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게스트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되게 많이 나왔던 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글이 지금 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블로그 글처럼 되어 있는데 뭐 의왕 인근 체육관. 그래서 아니 정확히 도대체 의왕시에 어디라는 거야? 일단은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매너 좋으신 한 팀 구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막 안 오고 이런 좀 비매너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서비스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생각 포인트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 맨 아래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공간에 한글로 숫자를 적어 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휴대폰 번호가 검색이 안 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슈가 조금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만약에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요 기능이 총 세 가지예요. 게스트를 처음에 모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팀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이나 이런 부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게스트 모집을 할 때는 일단 메인 화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 위치를 기반으로 근처에서 열리는 경기들을 시간 순대로 나열한 페이지고, 그리고 이거를 지도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농구 경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가지고 가장 가까운 걸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농구 동아리의 팀장이면 이번 주에 2명이 비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게스트 모집하기 글을 작성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몇 시에 언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2명이 필요하다. 선호 포지션은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을 올려서 누군가가 여기에 참석 신청을 누르게 되면 저한테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는 이제 자기가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게스트 모집글에서 참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 신청을 누르면 바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가 주인인 제가 이거를 허락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요 기능으로는 크루 시스템이 있어요. 게스트 모집은 사실 일회적인 만남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인 만남까지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나오게 된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초코 크루, 초코송이 크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크루장이 되어서 크루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 간의 어떤 경쟁 시스템을 좀 도입하기 위해서 크루 랭킹을 좀 도입을 했고요. 이거는 한 달 동안의 어떤 크루원들의 매너 점수, 그리고 크루원들이 게스트 모집에 활발히 참여한 지수를 총합으로 이제 평가해가지고 1위부터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각종 알림들도 나와 있는 건데, 크루장은 크루를 만들고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 신청을 하면 알림을 받고 수락을 하고 이런 이제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가 게스트 모집이었고 두 번째가 크루였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개인정보 보호랑 사용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필에 가보면 매너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약간 저희 옛날에 그 메이플 스토리 인기도처럼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되게 매너가 좋았다. 나 해보니까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끝나게 되면 리뷰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 나왔는데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원진님, 뭐 찬님, 제가 좋았어요, 아쉬워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대폰 번호 같은 것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채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좀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연 영상을 좀 먼저 보게 될 건데 용량이 커가지고 제가 따로 가져왔거든요. 여기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5분 동안 진행되고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네, 먼저 일단은 게스트 모집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하면은 메인 화면이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 눌러서 게스트 모집하기 누른 다음에 게스트 인원을 최소 2명에서 20명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누르고 그 다음에 경기 시작 시간을 제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8일 3시에 시작할 거고 그래서 몇 분 할 거야? 라는 거죠. 150분 동안 진행할 거다. 그리고 포지션은 농구에는 포지션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거 선택을 하고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소 기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몇 층 몇 호인지 아니면 정확히 어디인지 상세 장소를 입력한 다음에 뭐 참가 비용이 있다면 10,000원 정도 입력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상세 설명 입력하고 나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모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게스트 모집글 하나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회원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게스트 모집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로그인 후 참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참여 신청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호스트에게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오면 이 사람 좀 좋은 사람인가 하고 괜찮네 하고 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락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게스트 채팅방에 초대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경기가 끝나면 이제 리뷰를 할 수가 있고 리뷰는 총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서비스였던 크루 서비스에 대한 얘기고요. 크루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약간 조금 기다리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녕 크루라는 크루 이름이고요. 크루는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고 상세 설명 입력한 다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 화이팅. 자, 이제 안녕 크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가지고 방금 내가 만들었던 안녕 크루에 가입 신청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크루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보기를 눌러서 만들어진 크루들의 목록이 나오고 네, 소피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크루에 내가 참여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알림이 뜨죠. 그래서 크루 가입 수락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수락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락을 하면 이제 크루에 가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 크루에는 이제 원진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위치 기반으로 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도 도입을 했는데요. 기본 위치는 강남구청으로 잡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모바일에서 내 위치 허용을 누르게 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마커를 누르게 되면 상세 설명이 나오게 되고 지도 끌어가지고 현재 지도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기능을 조금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내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기능까지 간단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고 게스트, 크루 이렇게 개인 단체로 나눠서 할 수 있고 개인에게 대화하기를 누르게 되면 둘만 있는 대화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해서 채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두 개로 나뉘면서 최근 메시지가 뜨게 되고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입력하면 동시적으로 여기에 동기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부가 기능인데 대화 상대 목록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래키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채팅에 이어진 어떤 크루나 게스트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 모양 안에다가 모아놨고 내가 모두 지우기를 눌러서 알림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깨알 기능인데 크루 랭킹 기능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아까 말했던 기준을 통해서 쭉 나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메뉴바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모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회원일 때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시연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신 화면 바탕으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프론트엔드는 네, 민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김민재입니다. 먼저 저희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을 사용했습니다.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개발했고 UI 스타일링은 이모션을 사용했습니다.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저스탠드와 텐스타코르를 사용했고 일관성 있는 코드 작성을 위해서 ESLint와 프리티어를 사용했고 백본은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의 협업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UI UX와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참고하여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소통했습니다. 실사례를 근거로 하는 레퍼런스 기반의 소통으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와의 협업 과정에서는 목서비스 워커를 사용해서 서버 단의 구현과 병렬적으로 기능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고 ENV CMD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 실행 시 환경 변수 파일을 선택해서 목서비스 워커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발자 경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GitHub 기반 인프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에 관해서는 GitHub의 기능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GitHub 이슈를 사용해서 태스크를 생성하고 라벨과 마일스톤을 사용해서 버그나 새로운 기능 등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션과 허스키, 린트 스테이지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코드를 통합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GitHub 프로젝트에 칸반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팀원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작업 진행 상황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에서 UI UX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부터 일반 사용자에게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기존에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들을 참고하면서 UI UX를 구현하였습니다. 초기 로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코드 스플리팅을 사용하였고 페이지가 로딩되기 전에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켈레톤 UI와 로딩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체감상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무한 스크롤을 사용해서 페이지 로딩과 이동에 따른 시간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심사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에서는 파일을 도메인별로 관심사에 따라 분리하고 도메인 로직과 UI 렌더링 로직을 분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메인별 관심사 분리는 도메인의 특정 기능이나 로직을 해당 도메인의 폴더에서 처리하며 코드의 응집성을 높였고 비즈니스 로직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렌더링을 분리하여 각각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를 모듈화하고 가독성을 높여서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엔드 발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백엔드 기술 스택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리버스 프록시 엔진엑스 이용해서 HTTPS로 요청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카카오 로그인을 위해서 이제 워스 그리고 JWT 이용해서 인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채팅 구현했다 보니까 이제 웹소켓을 위한 스톰프라고 하는 프로토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얹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 하기 위해서 SOAK.js 같이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알림을 위한 그 서버 센트 이벤트, 그래서 SSE라던가 아니면 캐싱을 위한 이제 레디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로컬 캐시 사용하고 그다음에 레디스는 조금 이제 학습의 차원에서 구현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 이용해서 모니터링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위쪽에 보면은 스프링 배치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경기가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경기가 각각 다 시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일정 주기로 스케줄링을 돌려가지고 경기 종료 상태로 한 번에 이렇게 바꿔주자라는 측면에서 배치를 도입하게 됐고, 사실은 스케줄링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학습의 차원에서 배치까지 도입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포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GitHub 액션으로 기본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자르 파일 만들어서 도커에다가 푸시를 하고, 그래서 도커 헙에서 이제 EC2에서 가져와 가지고 네, 컴포즈로 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뭔가 특이한 건 없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개발 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릴 건데 되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스톰프라고 하는 메시지 프로토콜을 웹소켓 위에다 하나 더 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왼쪽이 스프링 그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스톰프인데, 기본적으로 스프링에서는 하위 프로토콜로 스톰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웹소켓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웹소켓 핸들러를 처리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에 스톰프를 얹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 브로커라고 하는 기본 메시지 브로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인메모리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저는 단순히 이제 메시지 매핑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어노테이션만 이용하면 이 채팅을 쏘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라고 하는 게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스펜스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둘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서버를 통하게 되면 제3자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여기서 전달해주고 다시 전달하면 제가 전달해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게 메시지 브로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기본적으로 스프링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림 같은 경우에는 SSE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멤버 아이디, 그러니까 그 멤버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SSE 에미터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SSE 에미터를 통해서 알림이 가게 되고, 이는 이제 동시에 하나의 알림 스레드를 여러 개가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으로 알림을 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아까 원우님이었나요? 첫 번째 팀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지도를 위도 경도를 더블 타입으로, 그러니까 소수점 타입이죠. 그걸로 일일이 지정을 해놓고 하버사인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지구가 9의 모양이면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 있죠. 이거를 대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원에 있는 두 개의 포인트, 이거의 호의 길이를 대원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는 직선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선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곡선 거리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이제 하버사인 공식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여기 현재 위치에 딱 서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의 하버사인 거리를 하나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이 중에서 반경 1km 내에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테이블을 풀스캔해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반복문을 다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옵티마이저를 통한 실행 계획 로우 수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MyS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 자료형을 쓰고 알트리에서 제공하는 공간 인덱스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일일이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MBR이라고 하는 최소 경계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청크로 비교를 해주거든요. MySQL 자체에서 그렇게 덩어리로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실행 계획 자체가 줄어들고 성능이 5배 정도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캐시를 이용한 랭킹이었는데, 아까 크로 랭킹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원래는 처음엔 DB에다가 다 쐈었어요. 그래서 매번 랭킹 조회할 때마다 DB에 쏘다 보니까 일단 느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마다 계속 랭킹이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떤 랭킹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변경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로컬 캐시 이용해가지고 일정 주기 스케줄링 걸어서 랭킹 한번 계산해서 넣어놓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랭킹 갱신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랭킹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로컬 캐시는 이제 뭐 다들 많이 쓰시는 카페인 캐시 이용했고요. 그 도입을 한 이유는 벤치마킹 테스트를 보시면 카페인 캐시가 리드가 100% 상황일 때, 그러니까 조회만 일어나는 상황에서 컨커런트 해시 맵보다 몇 배나 성능이 더 좋은 걸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백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 되게 신기했던 걸 봤는데 배치 서버를 젠킨스에 올렸던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따로 젠킨스에 올리지 않고 멀티 모듈로 따로 둬서 그 배치 서버만 따로 올려서도 됐을 것 같은데 젠킨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아, 마침 나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창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멀티 모듈로 API 서버를 따로 구현해가지고 해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한 서버 내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서버 내에서 배치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운영 서버의 자원을 가져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스케줄링을 돌리면서 30분에 한 번씩 그 배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30분에 배치 작업을 한 번씩 할 때 그거를 이제 스케줄링을 하려면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켜져 있으면 그것도 이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젠킨스로 따로 빼면 젠킨스에서 그 크론탭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그 스프링 부트 서버를 띄우고 그리고 끄고 띄우고 끄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플러스 그리고 빌드 자동화 그 깃허브에 이제 코드를 올리면 이제 자동 배포가 되도록 설정을 하게끔 그렇게도 했고 그리고 그 이동욱님이 그 우아한 세미나에서 그 젠킨스를 써서 CI2를 써서 하는 걸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젠킨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보니까 님께서 저희도 프로젝트 도입 시에 고려했지만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소스가 든다고 생각하여 SSE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SSE를 도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림 서비스 관련해서 도입을 할 때 한 4가지 정도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폴링, 롱폴링, 웹소켓, SSE 이 4가지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알림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폴링이랑 롱폴링은 이제 부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았고 웹소켓은 이제 양방향 통신이다 보니까 단방향으로도 충분히 알림을 보내줄 수 있는 SSE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이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소스가 든다라고 하는 점이 그 스레드를 잡아먹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스레드 개수를 과연 몇 개로 지정하고 몇 개까지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은 아직 실제로 프로덕션 되는 레벨이 아니고 그리고 별다른 성능 테스트를 아직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 점이 과연 부하가 정말 많이 들까? 커넥션을 계속 잡아먹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반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